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려워질 경우는 미국만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좋으면요, 이 미국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나머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름 같은 이 실적 장세에서만 유일하게 중소형주를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이제 생산이 멈추다 보니까 재고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재고 확충을 하는 그 리스타킹 현상 때문에 이제 뭔가 경제 활동이 또 활발해질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안 좋은 그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동을 대비한 물량까지 플러스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이 리스타킹 현상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현상에서 저희가 왜 자꾸 미국을 주목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업 지수가 높은 미국이 셧다운으로 해서 치명적인 걸 받았는데, 백신에 의해서 그 부분의 리페어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실적이나 어떤 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미국만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본다면 중국도 한국도 다 투자 대상이긴 하지만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또 실적이 몇 분기를 받쳐주는 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데를 투자하는 건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리스타킹 관련돼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의 독특한 회계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한국이나 신흥국은요, 그 재고를 계산하는 방법이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그 라이포라 그래가지고 창고 안에 들어온 원자재를 이제 빼내서 이 원자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창고 안에서 물건은 다 섞이지만 장부에다가는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기장법을 써요. 라이포라 그러죠. 그래서 la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온 물건이 가장 먼저 나가는 방식의 기장법을 쓰는 게 미국의 독특한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나 이런 한국이나 이런 데들보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에서 이 비용을 움직이는 이 팩트 중에 기말 재고라는 재고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냥 개념만 아셔도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처럼 원자재가 급등한 상황이 오면은 1년 전에 사놓은 철강값과 지난달에 산 철강값이 막 더블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원자재가 폭등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번 연도에 이번 분기에 어떤 그 이익을 계산할 때, 최근에 만들어낸 물건에 대한 걸 계산할 때, 그 이익을 계산할 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매출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할 때 이 그러니까 비용 안에 어떤 물건을 썼느냐라는 거를 쓸 때 미국은 레스트인이니까, 그러니까 퍼스트 아웃이기 때문에 최근에 비싸게 산 원자재를 쓴 걸로 계산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쪽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재고가 없어가지고, 재고가 없으면 1년 전에 사놓은 것도 이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1년 전에 사놓은 거는 지금 1,000불인데 1년 전에 100불에 사놨는데 100불을 꺼내가지고 사용한 걸로 되면은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 세금이 이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싼 걸 그만큼 사용했기 수익이 줄었다.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는 섞여 있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는 섞여 있는 건데 계산법으로만 엄청 싸게 비용을 쓴 게 되니까 이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앉아서 세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그 재무관리자들, 그 다음에 CEO들은 옛날에 싸게 사놓은 물건이 나오지 않게 하는데 온통 마음이 가 있죠. 그게 나오면 세금을 많이 맞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재고 관리에 관심이 극히 높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뭐냐면 소득은 보존이 됐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적은 없으면서 강력하게 소비가 살아있어요. 재정정책에 의해서 소득이 보존시켜줬거든요. 가처분 소득 같은 거 늘려줘서. 근데 문제는 공급 쪽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요. 이들은 작년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로나니까 덜 팔리겠지.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작년도에 판매 예상은 170만 대 있었어요. 글로벌.
12월 말에 까고 보니까 330만 대 팔렸습니다. 거의 더블이네요. 네. 그럴 정도로 판매를 작게 예측한 공급 쪽은 어떻게 했을까요? 덜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재고가 적어져 있겠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재고율은 도매, 소매 다 떠나서 바닥입니다. 과거 역사상 최저에 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이 살아있으니, 소비가 살아있으니 출하는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백신 때문에 막 돌아다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자재 재고도 바닥. 그러니 비철금속 가격은 더 폭등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재고를 급하게 늘리는 사이클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떤 면에서 더 드라마틱하냐면 작년도 코로나 때문에 누구라도 생산을 줄였다. 그리고 셧다운이니까 생산을 줄였다. 그러니 이 재고 부족은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하게 크자는 거죠. 하지만 소득은 어느 위기 때보다 빨리 살아나 있거든요. 소득 보존이 됐고 소비가 쟁쟁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문은 쏟아지는데 만들어 놓은 건 없는 상황이 될 거고, 미국 기업이 특별히 재고를 무섭게 늘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으로 저 오래전에 사놓은 물건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걸 해서 세금 맞지 않으려면 빨리 재고를 늘려서 전에 게 안 나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재고 늘리는 경쟁에 들어갈 거고, 재고 경쟁에 그럼 재고만 늘리면 미국 기업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시면 이 비용식 중에 기말 재고는 마이너스 부호입니다. 결국 이 기말 재고를 엄청나게 늘리면 비용은 작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싼 최근에 현 시세대로 산 그 재고에 대해서 네네. 마이너스로 잡아준다는 얘기인가요? 만약에 지금 재고를 늘리는 그 작업을 해놓으면, 네네. 기말 재고가 늘어난 거라, 커지는 거라, 커지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비용에서는 마이너스 부분이 커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상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건을 막 쟁겼지만 이게 아직 나간 게 아니니까 어떤 채무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로.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비용이 작은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런 효과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재고만 늘려도 팔리지 않아도 잡혀있는 재무 기장 방법에 의해서 미국 기업 실적은 좋은 걸로 나오는. 그래서 미국의 라이포라는 그런 제도는 좀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그런 어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전제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실적이 좋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의 이런 트러블이나 이런 어떤 스트레스는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좋아져서 증명될 거라면 이런 때 오히려 떨어졌으면 사야 되는, 그렇게 바라봐야 될 텐데, 그렇게 바라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가 뭐냐? 진짜 실적이 늘 거냐?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 거냐라는 거라서, 사실 한국에 다 대놓고 그런 예상을 막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늦어졌고 수출은 확실히 좋지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기가 지금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하기는, 여러 가지 IMF도 마찬가지 여러 예측에서도 한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는 다소 작거든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확실하고 강력하고 드라마틱한 쪽이 어디냐? 미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리 올라가는 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또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추가 매수를 아주 강하게 할 수 있는 쪽은 현재로서는 확률이 높아진 쪽이 미국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많이 팔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비들로 인해서 재고가 바닥난 상태, 네네. 플러스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의 어떤 재편으로 인한 어떤 염려 때문에 미리 확보하고자 하는 물량,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기업들의 생산이 지금 막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창고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아주 좋게 나올 것이다. 네. 독특한 아까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경제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지 않고, 지금 기업들의 실적으로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맞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처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 어느 시기에서도 스트레스는 늘 있었고요. 다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봤더니, 지나간 바로 가까이 2016년도에
상반기에 그 폭락이 있었던 스트레스, 텐트럼이 온 것 같았는데 결국 2017년도에 꾸준히 상승하는 장이 금리 올라가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갔을 때는 어떤 상태였나 생각해 보면 이런 상태입니다.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들의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리가 1% 오르는 건 걱정스러운 요인이죠. 그런데 1% 비용이 올랐는데 이익이 2%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 1% 올라간 금리를 포함하고도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말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하다면 이 오르는 것보다 이익이 더 오르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익이 확실히 더 오르는 국가가 있다면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이다. 그렇죠. 그리고 저 독특한 저 기말재고,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마이너스하는 저 방식 때문에 수치상으로 더 높게 잡힌다. 네, 그런 독특한 어떤 회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계속해서 분기가 끝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몇 분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리스타킹 장세와 그 다음에 이런 금리가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받다가 다시 실적 장세의 어떤 그런 확신 때문에 강하게 시장에 올라갔던 매번의 경우에 있어서 초반전은 다 의심의 국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왜? 비용이 올라간다는 금리 상승은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지금처럼 빠르게 올라간다면 더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 국면에서 우리가 따져야 될 건 연준이 자꾸 얘를 조절해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건 옛날 이제 금융 장세 때 얘기고 이제는 이 비용 증가만큼 이익과 실적이 올라가느냐를 따져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정을 대비해야 될 거고 그런 국가가 있다면 지금의 이 금리로 인한 조정은 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4월달 그 실적 발표 시즌 이때 그 기업들의 실적을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실적 발표 때 그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의 대상을 그렇죠. 그때 이제 정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맞습니다. 곳들로.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회계 처리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네.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저도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좀 이렇게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어쨌건 그냥 이해를 하는 건 미국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그 재고 확충이라는 그 리스타킹으로 표현하는 좀 이해를 재고 확충 플러스 글로벌 미국 밸류 시장만의 그 독특한 회계 기법에 의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재고와 관련된 그래서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미국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기업들의 그 이익이 그 금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높이 더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만 체크해 보면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그 실적 장세의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일단 요즘 뭐 하도 그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뭐 쥐약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뭐랄까 앞으로 나타날 모습이나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스케치처럼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적 장세는 항상 그 앞에 코로나 위기 때 경험하신 것처럼 그때와는 반대입니다. 그때는 월스트리트가 가진 독특한 상황에 의해서 메인스트리트를 끌어갔다면 실적 장세는 메인스트리트가 알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라는 금융에 관련된 지표를 그런 시장에 대한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물 시장이 어떠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사이클이 변화갈 때 고용에서 재고로 산업생산 가동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다 보니 저희는 이제 지금 실적 장세를 확인하려면 항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제 가동률이라는 걸 항상 실물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최근에 가동률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가동률이 올라가는 것들을 가장 뚜렷하게 대변해주는 섹터, 업종이 어디냐? 기계업종. 왜냐하면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들여놓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동기계가 됐든 설비가 됐든 맞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더 늘리고 기계를 늘리는 모습들을 확인해야 우리는 실적 장세로 들어갔다라고 확인을 하는데 뭐 사실 지금 글로벌 기계주들이 주가가 뭐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독일의 주가가 계속 네. 강한 모습을 띄우는 게 사실 독일 경제는 우리가 구경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조업 기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의 기계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기계주들도 현재 상태는 주가 보시면 그래서 그런가라고 할 정도로 최고가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저희 실적 장세가 지속되거나 그거에 대한 확신을 더 갖는 마지막 이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 주문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캐펙스입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경기 지표는 그 기업의 오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은 귀신같이 경기가 좋아지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렇죠. 예, 안 좋아지는데 늘리면 이거 전부 빚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지느냐를 365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질 때 하는 행태가 뭐냐? 투자한다는 거죠. 이 투자는 기업 투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거. 제가 2017년도에 여름 장세가 왔다라고 판단했다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7년, 18년도 동안에 독특한 거의 여름과 같은 실적 장세의 초반이 나타나다가 어떤 게 부족했냐면 기업들이 그 당시 트럼프가 어떤 걸 해줬냐면 감세를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이 많이 생긴 거죠. 세금을 덜 내게 됐으니까. 근데 이걸 갖고 뭘 하나 지켜봤더니 원래는 실적 장세라면 그거를 자기들 캐펙스에 써야 되거든요. 거기다 안 쓰고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늘리더라고요. 이건 뭐냐? 정말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는 게 아닌 거죠. 투자 의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그 캐피탈 게인 쪽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들은 봤던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감세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걸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더 벌 수 있는 경기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더라도 항상 구간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정말 실적 장세는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 그러면 이건 CEO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믿고 가도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적 장세는 메인스트리트가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요거는 2017년도 때 제가 그때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나타났던 여러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4월부터 5월, 6월, 7월 확인하시게 될 뭐 저기 보시면 리스타킹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수출 주문부터 해서 PMI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이유는 독일 IFO 지수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실적 장세를 확인하는 하나하나의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다 나타나고 사면 주가는 이미 좀 반영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전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실적 장세라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면서 그 조짐이나 그 확신한 어떤 시그널들을 발견하신다면 실적 장세 투자를 하셔도 저의 경험으로는 현재 적어도 미국 시장은 실적 장세 초입에 왜냐하면 리프레이션 트레이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실적 장세는 기업 투자 지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 활동이 사실은 이제 경제의 어떤 흐름을 예측하기에 가장 정확하니까. 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페이퍼웍을 우리가 믿었다가 낭패일 때도 있습니다. 페이퍼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너들의 CEO들의 기업 대출 관련된 어떤 그런 어떤 행보나 그 다음에 그 설비 투자에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저는 행동은 절대로 페이퍼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가 저런 지표들,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는 시설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운영비로 쓰려고 받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요즘은 예전에 보는 그런 시그널 판단에 조금 오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업 대출 태도 지수처럼 실적 장세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뭐가 있었냐면 M&A입니다. 경기가 진짜 좋아질 때는 M&A가 확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빅텍들이 아무 때나 M&A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왜냐면 기술의 M&A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기의 M&A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표가 섞여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M&A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상식적이면서 어떤 그런 경험적으로도 이 실적 장세는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업이 자신에게 투자하느냐라는 거다. 앞으로 한 분기 한 분기 갈 때마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중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실적 장세는 세 가지 특징인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원자재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이클이다.
두 번째는 달러 약세가 동반돼야 한다. 달러 강세 기간에서는 실적 장세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초반전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못하고 어려워질 경우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만 좋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 탁월하게 좋으면요. 이 미국이 좋아진다는 사실이 나머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뭐로? 달러로. 미국만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아주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 모든 돈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미국만 좋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막 흔들립니다. 부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실적 장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미국만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글로벌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럴 경우는 항상 달러 약세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리스타키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에 원자재가 좋다.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여름 같은 이 실적 장세에서만 유일하게 중소형주를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특별히 만약에 금리가 이제 올라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위기 장세 같은 때는 중소형주부터 망가집니다. 왜냐면은 신용이 떨어지니까요. 예, 지금 스프레드, 하이힐드 같은 등급이 낮은 채권들의 스프레드가 유지되는 이유는 유동성이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고 연준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작년도에 정크본드를 사주겠다고 해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정크본드가 평장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도로 연준의 힘은 막강하니까 연준이 아직 양적 완화, 이 유동성 완화를 유지하겠다는 말만으로도 등급이 낮은 채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제스처만 써도 신용이 낮은 회사들은 흔들리고 그쪽에다가 돈을 빌려줬던 데들은 빨리 갚아라. 이렇게 되면서 스프레드가 깊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름 실적 장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적에 의해서 기업들이 부도율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실적 장세에 유일하게 덜 걱정스럽게 중소형주를 투자할 수 있고 반대편 면이 있는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만약에 실적 장세가 되면 자기 자본이 작은,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회사가 이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그러니까 몇 배의 매출을 냈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확 높은 회사가 자본 효율이 높게 탁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자본 효율이 높게 보여도 회사가 작을 때 위험해서 투자를 못할 때는 의미가 없는데 지금처럼 부도율이 점점 낮아지고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때는 적은 돈으로 매출이 높은 회사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율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적 장세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관심이 중소형주로 쏠리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사실 2021년 들어오면서 많은 그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중소형주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주가가 하락하면서 횡보하고 이러면서 지금은 위기 국면이니까 네, 뭐 이렇게 흐지부지 됐는데 요즘 중소형주 사라고 그러면 욕 먹죠. 그렇죠. 네네. 왜냐하면 불안한데. 불안하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적 장세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익스큐즈가 되고 리즈너블하다고 보고 안정이 됐으니까 이럴 때 중소형주들의 어떤 신용 위기를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근데 실적은 어떠냐?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를 자꾸 발굴해냅니다. 얘가 이렇게 놀랍게 요만큼 돈을 들여서 이만큼을 벌었다. 근데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조달 비용이 높으니까 다 까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도 전체로 보면 저금리 아닙니까? 높아져서 2%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중소형주는 좀 돋보이기가 쉽다.